안녕하세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 남편은 60대 후반이에요. 어릴 때 마을에서 함께 나고 자라 가족 같은 오빠였는데 몸이 커지며 마음도 함께 커져 부부의 연을 맺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한 지 거의 5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남편은 참 인기가 많았어요. 동네 제 또래 여자아이들은 모두 남편을 사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훤칠한 키에 부드러운 말씨, 그리고 사려 깊은 생각까지. 남편이 시집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 여자아이들은 늘 저에게 달려와서 남편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남편은 장난꾸러기 오빠 친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하나뿐인 오빠의 소꿉친구였습니다. 오빠는 엄청난 개구쟁이로 제게 장난을 치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신발을 숨겨둔다거나 하는 아주 소소한 장난을 매일 이어갔죠. 저는 이런 오빠가 참 미웠습니다. 대체 날 왜 이렇게 못살게구나 라고 생각하며 오빠를 도망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오빠 옆에 착 달라붙어 있는 지금의 남편도 함께 미워 보였던 것 같아요. 제 남편이 된 이석주 오빠는 제가 피해 다니는 걸 알면서도 늘 저희 집에 오면 스녹이 어디 있나 라며 절 찾았습니다. 물론 전 못 들은 척하고 새침하게 석주 오빠를 지나쳐가곤 했죠. 저는 제 나름대로 오빠가 싫으니 아는 척하지 마세요 라고 표현한 거였지만 석주 오빠에겐 그 모습이 퍽 귀엽게 보였나 봐요. 오빠는 스녹이 친구 만나러 가니? 라며 제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녔죠. 저는 도대체 왜 따라다니냐며 오빠를 나무라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오빠는 혹시나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다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면서 오빠 노릇하는 게 영 꼴보기 싫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도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석주 오빠의 집과 저희 집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에 입학한 저와 친오빠는 늘 석주 오빠와 등교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과 오빠의 학교 사이에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석주 오빠는 늘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가곤 했죠. 친오빠는 그냥 지름길로 가면 편할걸 굳이 여기까지 돌아서 간다며 툴툴거렸지만 석주 오빠는 사람 좋은 미소를 하며 제가 학교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곤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중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매일같이 석주 오빠에 대한 이야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오빠들은 누구니?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물음에 한 명은 친오빠고 한 명은 오빠의 친한 친구다라는 대답을 해주자 이후부터는 자기가 친오빠 취향이네, 오빠 친구가 취향이네와 같은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모든 관심이 오빠들에게로 쏠리는 이 상황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나중에는 저에게 오빠들에게 주라며 곱게 적은 손편지와 선물을 안겨주기도 했으니까요. 가뜩이나 오빠들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이런 심부름까지 해야 한다니 저는 늘 불만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에게 전해준 편지나 선물을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저는 늘 성실하게 편지와 선물을 오빠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저희 오빠는 철없는 모습으로 선물과 편지를 뜯어보았지만 석주 오빠는 오빠와 같이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오빠는 제가 선물과 편지를 전해주면 내용물을 가만히 뜯어보고 종이에 답신을 적어 저에게 전해주었어요. 선물이 있었다면 선물도 함께 전해주었죠. 그러면서 다시 가져다 전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한두 번 정도야 괜찮지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귀찮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오빠에게 도대체 내가 가져다 주기까지 하고 돌려주는 것까지 해야 해? 무슨 내용이라고 적은 건지 내용이라도 알자 라고 성질을 내버렸어요. 그러자 오빠는 깜짝 놀라며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편지에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단순했어요. 마음은 고맙지만 아직 우리는 학생이니 이런 데 마음을 쓰지 말고 학생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었죠.
거절의 의미로 돌려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을 적어 확실히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석주 오빠가 조금은 달라 보이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전달한 마음을 진지하게 듣고 마음을 거절해야 하는 솔직한 이유를 알려주기까지 한 것이니까요. 실제로 석주 오빠의 쪽지를 받은 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전했으니 됐다라며 후련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맨날 귀찮게 따라다니기만 하던 오빠에게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은 저에게 다소 생경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석주 오빠 옆에서 선물과 편지를 뜯어보며 낄낄거리고 있는 친오빠와 석주 오빠를 점점 비교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그동안 본 적이 없었던 석주 오빠의 새로운 면모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일까요? 저는 오빠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싫은 티 팍팍 내며 모른 척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슬금슬금 눈치를 보고 석주 오빠가 순호가 라고 부르는 소리에 깜짝깜짝 놀랬죠. 저도 생소한 저의 모습에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아마 석주 오빠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어색함은 둔한 친오빠조차도 눈치챌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빠나 사춘기를 겪는 시점이었기에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애들 둘이서 말도 못하고 끙끙댔을 생각에 웃음만 납니다. 아마 성인이 된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말이라도 꺼내봤겠죠. 그렇게 어색한 시간이 흐르고 저는 고등학생이, 오빠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오빠와 석주 오빠는 군대에 가게 되었죠. 저와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군 복무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또 지금처럼 연락이 수월하게 되는 상황도 아니었죠. 그래서 유일한 연락수단은 편지가 전부였어요. 두 사람이 군대에 간 후 저는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친오빠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궁시렁 거리며 편지를 쓰다 보니 어느새 2장이 넘어가고 있더군요. 제가 그렇게는 안 보여도 마음속 깊이 친오빠를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그래 거기서 얼마나 힘들겠어 라는 생각을 하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석주 오빠였어요. 석주 오빠와는 거의 3년 동안 어색한 시간을 보내며 거의 대면대면하게 지냈기 때문에 편지를 쓰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지냈으면서 갑자기 편지를 보내면 오빠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걱정도 됐죠. 하지만 그렇다고 군대에 간 오빠를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석주 오빠에게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친오빠에게는 거의 3장을 썼지만 석주 오빠에게 쓴 편지는 1장도 채 쓰지 못했어요. 이렇게 편지를 하게 돼서 기뻐해야 하는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다. 몸 건강히 잘 돌아오길 바란다를 10줄 정도 되는 문장으로 겨우 늘려 쓴 저는 편지를 제대로 썼는지 한참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편지지를 봉투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즈음 두 사람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친오빠는 부모님께 쓴 편지 말미에 저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살짝 내비쳤어요. 사실 답장을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오빠의 반응이 의아했죠. 그렇게 친오빠의 편지를 부모님과 함께 읽고 나니 어머니가 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셨습니다. 바로 석주 오빠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저는 왜인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는 편지를 낚아채듯이 잡아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잘못이라도 저지른 아이 마냥 숨죽여 편지를 꺼내니 정갈한 석주 오빠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잘 받았다 순호가. 나도 염려를 해준다고 하니 고마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 이렇게 펜을 든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을 텐데 어찌 잘 지내고 있니? 가까운 곳에서 네가 모르는 게 있다면 가르쳐주고 싶지만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매우 아쉽구나. 다시 보는 날까지 건강하게 기원하고 괜찮다면 자주 편지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이죠. 편지지 2장을 빼곡히 채워 넣은 석주 오빠의 편지 내용의 대부분은 저에 대한 걱정과 궁금함이었습니다. 저는 오빠의 편지를 읽고
이렇게 나를 신경 써주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이후 주기적으로 석주 오빠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통해 우리의 오랜 어색함은 서서히 깨져갔고 석주 오빠는 휴가를 나올 때면 저를 빠지지 않고 만났어요. 가족을 보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저와 함께 보냈죠. 그러다 보니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저희는 사이좋은 연인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성인이 되었고 석주 오빠도 군대를 다녀와 장성한 청년이 되었으니 거리낄 게 없었습니다. 제가 석주 오빠와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아시는 저희 부모님도 저희의 관계를 인정해 주셨죠. 가장 놀란 인물은 친오빠였습니다. 도대체 둘이 언제 그렇게 된 거냐며 한바탕 난리를 친 오빠를 겨우 진정시키고 나서야 저와 석주 오빠는 진정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연애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연애를 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집안 어른들이 다소 보수적이시라 저와 석주 오빠는 곧바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석주 오빠와 저 두 사람 모두 대학생 신분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어렸을 때부터 남편은 저를 좋아했었다고 해요. 너무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여동생을 아끼는 마음인지 애정인지 판단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죠. 그래서 남편은 제 친오빠에게 내 얘기는 아니고 다른 친구 얘긴데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여자아이를 보면 걱정되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든대. 그런데 이게 여동생 같아서 드는 마음인지 헷갈린다네 라고 물어봤다고 하죠. 저의 눈치 없는 오빠는 야, 그게 무슨 여동생 같아서 드는 마음이야? 여동생한테는 그런 마음 안 들어 라고 대답했고 그제서야 남편은 자신이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와 남편이 다소 어색하게 지내던 시점이었고 남편은 그 마음을 꼭 참아 삭힐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저는 남편이 싫은 것처럼 도망다니고 모른 척하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군대에 갈 때가 되었고 입대할 때는 전역할 때는 순옥이에 대한 마음을 정리해서 나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체념한 채로 지내길 수일 난데없이 저에게서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그때 했다고 해요. 도대체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저의 편지를 보고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겠다 싶어 꾸준히 연락을 이어나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휴가를 나올 때마다 너무 조마조마했어. 저녁일은 까마득한데 가끔 보는 너는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누가 채가면 어떻게 하나 불안했지 라고요. 남편의 마음을 확인하고 저 또한 남편에 대한 저의 마음을 보여주며 알콩달콩 살다 보니 이렇게 지금까지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별일이 다 있었죠. 젊은 혈기에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으니 오죽 안 맞았을까요? 저와 남편은 서로 이혼하겠다고 온갖 성질을 다 부리고 괜히 결혼했다 악담을 쏟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살아갔습니다. 남편과 3명의 아이를 낳았고 떡두꺼비 같은 손주도 품에 안았죠. 과거의 싸움과 고생이 지난 일이 되고 나니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은 그래도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전 저와 남편은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은퇴 생활을 상상하며 매우 들떠 있었죠. 하지만 불행은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겨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바로 저에게 암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얼마 전부터 몸이 매우 피곤하고 자도 졸리길래 이제 나이가 들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말았죠. 하지만 제 상태가 며칠이 지나도 호전이 되지 않자 남편이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은퇴하고 나니 몸에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건데 뭘 검사까지 받아봐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묵묵히 운전할 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간단한 검사를 진행했는데 별것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제 검사를 진행한 선생님은 저와 남편에게 검사 결과상 뚜렷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어 보이니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원래 이 나이가 되면 완전히 깨끗할 수가 없대. 저번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도 이상 없다고 했었잖아.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정밀검사를 진행시켰습니다. 이후 검사 결과가 나오고 저는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바로 폐암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놀라서 뒤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흡연을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남편도 비흡연자였기 때문에 폐암은 저와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폐암 3기라니. 이 사실이 저를 정말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알고 보니 비흡연자라고 폐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와 다르게 남편은 담담해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은 의사 선생님에게 그럼 치료하면 살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죠. 의사 선생님은 생존율이 30%에서 높게는 36% 정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생각보다 낮은 수치에 두려움이 생겼지만 수술이라는 선택지도 있다는 사실에 남편과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확실히 생존율이 월등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고민한 끝에 결국 저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자잘한 병치레도 딱히 없을 정도로 건강했고 입원을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죠. 제 이런 마음을 아는지 남편은 제 옆에서 한시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제가 수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실에 찾아오려 했지만 코로나 이후의 일인지라 그마저도 쉽지 않았죠. 수술 전 저와 남편에게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수술 후 회복 기간에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었죠. 수술을 하려고 보니 수술 이후의 관리도 굉장히 큰일이더군요. 남편이 제 곁에서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남편은 은퇴 후 저와 함께 살 집을 짓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동안에는 집을 짓는 것도 잠시 쉬려고 했지만 시공에 문제가 생겨 남편이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게 될 것은 확실한 사실이었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복을 돕는 일을 아이들에게 맡기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3명의 아이가 있어요. 딸 2에 아들 1죠. 벌써 결혼해서 모두 가정을 이룬 새 아이들은 지금까지 큰 사고 한번 치지 않고 반듯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가족 간의 사이도 좋았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아이들이 독립한 후에는 별다른 잔소리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각자 가정을 이룬 후에는 본인들 가정에 충실하길 원해 아이들과 자주 만나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인지 아이들과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딸들은 같은 지역에서 살아 자주 왕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명절에 하루 정도는 가족들이 만나려고 하다 보니 가족관계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처럼 큰 문제 없이 아이들, 사위들, 며느리와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잠시 저의 회복을 도와달라고 말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사실 이렇게 거리낌이 없었다는 게 사건의 시발점이었냐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 제가 입원한 병원은 서울이었습니다. 또 딸들은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연락을 한 딸은 큰딸이었죠. 그런데 저의 연락을 받은 큰딸의 반응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엄마, 수술은 잘 준비하고 있어요? 고생이 많겠네. 라고 서글서글하게 말하던 큰딸은 수술 마치면 간병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빠가 자리를 비울 날이 있을 것 같아. 혹시 수술하고 며칠 정도 병원에 와서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라던 저의 요청에 그건 좀 힘들겠는데 수찬이가 요즘 학원을 하나 더 다니게 돼서 미안해요 엄마. 미진이한테 한번 연락해봐요. 라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옆에서 듣던 남편과 저 모두 얼어버리고 말았죠. 큰딸은 가정주부고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도 초등학생이라 상대적으로 손이 좀 덜 타는 상황이었습니다. 늘 전화를 하면 엄마 심심해 죽겠어 라고 표현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까이에 사돈댁도 계시니 남편이 자리를 비우는 날 중 하루나 이틀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남편의 착각이라는 것을 안 후
떨리는 마음으로 둘째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둘째 딸도 큰딸과 비슷한 말을 하더군요. 둘째 딸과의 통화는 남편이 했습니다. 첫째 딸과의 통화에 충격을 받은 참이었기 때문이죠. 병실 밖에서 둘째와 통화를 한 남편은 병실로 들어오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자세히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끈질기게 통화 내용을 물어본 결과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직장에 있기 때문에 퇴근 이후의 시간만 낼 수 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남편은 자신이 없는 저녁에만 한 번씩 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째 딸은 정색을 하며 거절을 했고 간병인 쓰세요 라는 말을 남편에게 남겼다고 하죠. 저와 남편은 처음 보는 딸들의 냉정한 모습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또 이런 부탁을 하는 것도 처음인데 라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그래도 두 아이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각자 사는 삶이 있을 테고 정말 와주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도 없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술 후 거동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인 것은 아닌지라 아들의 손을 빌려도 충분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들이 일을 하고 있고 오고 가는 거리도 있으니 아들에게는 최대한 도움을 청할 일이 없게 만들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은 언제나 갑작스럽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해두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아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역시나 수술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저와 남편은 수술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네 라고 말했죠. 아들은 이 소식에 크게 놀라며 네?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라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제서야 안도하며 막내는 그래도 신경 써주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본론을 꺼내니 막내 아들의 태도도 달라지더군요. 너도 알겠지만 엄마 아빠가 집을 짓는데 문제가 좀 생겨서 아빠가 엄마 회복 기간에 병원을 비워야 하는 일이 좀 있을 거야. 아, 네, 그렇죠. 너가 일을 하기도 하고 오고 가는데 거리가 있어서 최대한 부탁은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아빠가 늦게 병원을 비워야 하는 일이 생기면 저녁이나 밤쯤에 와줄 수가 있을까? 이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급하게 아니 꼭 와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피치 못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미리 연락을 주겠다는 얘기야 라는 말을 덧붙였죠. 마음 졸이고 있는 저에게 아들이 한 대답은 조금이나마 희망적이었습니다. 아들이 네, 뭐 어쩔 수 없으시면 제가 가야죠 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남편과 저는 기뻐 고맙다고 말을 전하려 했지만 아들이 이어서 한 말은 저와 남편의 마음을 또다시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누나들한테는 연락해 보셨어요? 둘 다 안 된다고 했나요? 이 말을 들은 저는 아들에게 큰 누나는 둘째한테 미루고 둘째는 간병인 쓰라고 하더라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반색하며 그래요? 그러면 간병인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젊은 인력이시니까 어머니도 더 편하실 것 같고 저도 멀리까지 안 가도 되고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착잡하더라고요. 평생을 온 힘을 다해 키워온 아이들이 정작 필요할 때 저를 외면한 것이니까요.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고 있자 남편은 제 핸드폰을 가져가더니 아들에게 일하느라 바쁠 텐데 괜히 말을 꺼낸 것 같다. 쉬어라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의 눈에도 슬픈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남편이 없는 시간엔 간병인을 쓰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면 아이들에게 실망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자책하는 저에게 남편은 당신이 수술 핑계를 삼아서 애들 몇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했던 거 알아. 이런 일로 부르지 않으면 잘 찾아오지도 않는 애들이니 오죽했겠어 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아이들의 삶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언제 오냐, 자주 들려라 라는 말을 하진 않지만
늘 아이들이 아른거리고 보고 싶은 마음 하나만으로 살았거든요. 수술하는 건 두렵고 떨린 일이지만 이 기회에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자주 볼 수 있다면 수술이 잘못되더라도 그걸로 족하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수술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감사하게도 좋은 간병인을 소개받았습니다. 이 일을 곁에서 지켜보신 옆자리 환자분이 퇴원하시며 자신의 간병인분을 연결해 주신 것이었어요. 저도 짧은 시간 곁에서 간병인분을 뵈며 참 좋은 분이다 싶었는데 그분께 간병을 맡기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가 오긴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엄마로서 이러면 안 되지 싶었지만 차마 받을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우울한 상태로 수술실에 들어가는 저의 손을 남편이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는 말을 거듭 남겼죠. 다정한 남편의 손길과 눈빛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고 진정이 되더군요. 그렇게 수술이 시작되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되었고 앞으로 경과를 지켜보고 암을 관찰하고 치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다 보니 퇴원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과 살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짓고 있는 집 문제도 해결되어 완공만 기다리는 상황이었기에 남편도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은 돌연 저와 함께 큰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술 전 아이들의 행동으로 많은 상실감을 겪은 저였기에 당장 아이들을 보는 건 부담스럽다 라고 남편에게 뜻을 전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당신은 오늘 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는 거에 맞장구만 쳐줘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뜻을 이해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큰딸의 집에 들어가자 모든 아이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기니 할 말이 있다고 모두를 불러 모은 것이었어요. 새 아이를 포함해 각자의 배우자도 함께 있었죠. 수술은 잘 끝났는지, 몸은 좀 어떤지 같은 형식적인 인사가 오고 가자 남편은 아이들에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뱉은 말은 저 또한 매우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너희 엄마 수술이 좋지 않게 끝났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잘 태어나셨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 병원에서 여생을 보내느니 차라리 자유롭게 지내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의사가 퇴원을 권유했다. 저는 애써 표정 변화를 숨겼지만 속으로는 이 인간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이어갔어요. 너희 엄마와 이야기를 하니 마지막 꿈이 너네와 함께 사는 거라고 한다. 이 말은 사실 제 속마음이기도 해요. 하지만 수술 전일을 통해 확실히 알았다시피 아이들은 바라지 않을 게 확실했죠. 아이들의 표정을 살펴보니 다들 떨떠름한 게 보이더라고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둘째였습니다. 얼마나 남으신 건데요? 모두의 시선이 남편에게 쏠린 그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였어요. 남편은 당당하게 손가락 3개를 펴며 3년! 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병원에서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남은 시간이 3년이라니. 저도 믿기 힘든 말을 아이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내 아이들이 저들끼리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마디를 하자 그 웅성거림이 쏙 들어갔어요. 남편은 가방에서 프린트된 파일 3개를 아이들 앞에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너희에게 말한 적 없다. 지금 너네가 보고 있는 건 내 재산 목록이다. 변호사 공증도 받은 내용이니 그건 너희가 확인하면 될 테고 나는 이 재산을 3년 동안 어머니를 제일 잘 모신 아이에게 전부 주려고 한다. 라고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재산은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던 것이니까요. 주변에서 부모의 재산으로 형제들 사이에 균열이 가는 것을 본 후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떨떠름하게 파일을 열어본 아이들, 며느리, 사위들은 눈이 토끼만큼 커졌어요. 남편은 회사를 다니다 개인 사업을 한 사람인데 투자에도 소질이 있어 재산을 굉장히 많이 불린 경우기 때문이죠. 부모에게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봤어도 놀랄 규모인데 중산층도 안 될 거라 생각했던 부모에게 그렇게 막대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남편은 혼란에 빠진 아이들을 뒤로 하고 일어서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한 사람에게만이다 라고 말이죠. 그 뒤로 저와 남편은 큰딸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은 정말 귀찮을 정도로 저와 남편을 찾아왔고 남편과 저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시골의 집이 완성되기 전까지 다른 아파트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저와 남편이 사라지자 아이들은 불티나게 전화를 했고 문자도 말할 날이 없었어요. 옛날이라면 이런 아이들의 모습에 기뻤을 텐데 영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재산 때문에 이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냐고요. 정말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줄 거냐고 말이죠. 남편은 애들한테 재산 줄 생각 없어. 당신한테 하는 거 보고 나도 애들한테 많이 실망했다. 제 부모가 아프다는데 그것도 암 3기라는데 입 싹 닫고 전화나 돌리는 놈들은 필요 없어. 지금 이놈들 하는 거 봐.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남편은 아이들에게 꽤나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애들이 괘씸하다고 고약한 심보로 놀리고 있는 거야 뭐야? 라고 물었어요. 아무리 애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무기 삼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영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산을 보고 나서야 저를 챙기는 아이들의 행동은 영 두고 보기 힘든 것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애들을 괴롭히려는 건 아니야. 괘씸하지. 괘씸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 내 자식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보는 부모가 어딨어? 난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인생을 살 때 도움될 것 같으면 잘해주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버리는 거 그거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는 걸 말이야. 남편의 말을 듣고 저도 아차 싶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은 정말 잘못된 것이었는데 저는 아이들이 다 컸다는 이유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남편은 안 보고 살아도 돼. 그런데 당신 그럴 수 있겠어? 이 기회에 애들이 정신 차린다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난 3년이 지나서도 계속 할 거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저와 남편은 아이들을 잠잠히 지켜보았습니다. 3명 다 어쩜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지. 엄마, 그동안 저희가 제대로 못해서 죄송해요. 많이 속상하셨죠? 재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속상하셨으면 숨겨왔던 재산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런 말을 하실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라는 아이들의 연락과 전화는 끊이질 않더군요. 얼마 전 저와 남편은 아이들이 이런 연락을 하는 것에 익숙해졌을 때쯤에 큰 사기를 당해 재산을 모두 날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시나요? 하루도 빠짐없이 오던 연락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들, 사위, 하다못해 손주에게까지 그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말이죠. 남편과 저는 허허 웃으며 이럴 줄 알았다고 넘겼습니다. 마음이 왜 안 아프겠어요? 제 배 아파 낳은 아이들이고 제 손으로 기른 아이들이 이렇게 돈에 움직이는 것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듯 하죠. 하지만 이것을 저와 남편이 잘못된 것이라고 백날 첫날 말해봐야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언젠가는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저와 남편이 죽고 나면 모든 재산은 사회로 돌아가고 그 내역은 아이들에게 날아갈 것이니까요. 저와 남편은 그때라도 아이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던 이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사람은 신의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과 저는 시골에 완성된 집을 처분했습니다. 아이들도 놀러오고 손주들도 오면 뛰어놀 마당이 필요해서 시골로 갔던 것인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서요. 그래서 도심에 있는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또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려면 아무래도 서울과 가까울 필요가 있고 말이죠. 치료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예상했던 것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고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것 같다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완치 판정도 받을 수 있겠다고 하네요. 저는 가끔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다잡아주는 남편이 있어 너무나도 다행이네요. 가끔 손주들과 자녀들과 함께 웃고 있는 또래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만 남편의 말처럼 팔자다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너무 철없이 보일 수 있겠지만 글쎄요. 자식이 외면했다고 현재 저의 삶을 우울하고 괴롭게 살기엔 저와 함께 있는 남편과의 여생이 너무나 소중하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사연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는 가족들 간의 사랑이 넘쳐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